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사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황선 이사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축구방송 대표 권호익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에 계신 김원식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 상황에 대한 질문부터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어제 기사인가 이제 재미난 소식 하나 들려왔는데요. 미국의 핵미사일 비밀 코드가 15년 이상 단순한 숫자 0이 8개 들어가 있는 8번만 특치만 되는 그런 숫자였다고 얘기가 이제 들렸는데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예. 왜 그런지 한번 소식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간혹 미국 일상 기사 쓰는 서울신문 나우뉴스에 이제 기고한 기사인데요. 네. 미국이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제 영화 그대로입니다. 이제 핵무기 버튼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핵가방을 탈취한다든지 대통령을 협박해서 비밀번호를 대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상당히 이제 국가 1급 비밀이죠. 이제 그런 거고 그게 1962년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제 그 법을 예를 들어서 어노셜라이즈한 그렇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핵무기를 발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대통령 명령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PAL이라 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이제 발사하게끔 하는 장치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그 당시 이제 그 국방부나 어떤 핵 과학자들 또는 뭐 이런 핵물리학 그 군인들 군부에서 뭐라고 이제 반론을 했냐면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하는 건 좋은데 대통령이 있는 데와 그 미사일 기지가 통신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됐을 때 그리고 핵미사일이 뭐 자꾸 날라오고 있고 날라와서 파괴를 당했을 때 우리가 대응 조치를 못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만약에 유고가 된다든지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법은 통과됐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 08개 숫자를 비밀번호 0000 이게 8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더 재밌는 거는 더 어이가 없는 거는 그게 또 비밀번호도가 아니고 그 관리하는 리스트에 그 PAL 그 비밀번호 가방 관리하는 리스트에 그걸 또 붙여놨답니다. 리스트에 이 비밀번호는 0000이라고. 가방 표지에 그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예, 누구든. 그게 놀랍게도 1977년까지 지속됐답니다. 1977년까지. 77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원인은 만약에 대통령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때 문제도 하나 있었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위협, 미소간의 어떤 전쟁이었지 어떤 제3자의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그렇게 높게 안 갔거든요. 근데 1977년에 들어가지고 이제 테러리스트들 위협이 커지고 하면서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최근에 알기로는 이제 지금은 기밀이겠지만 이제 4명이 동시에 이제 작동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해야 되고 비밀번호도 이제 좀 더 좀 복잡한 걸로 바뀌었을 거라고 이제 그 당시 1970년대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과학자가 폭로를 한 겁니다. 폭로를 한 건데 상당히 참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국의 그 핵 미사일이 비밀번호가 08개였다는 건 참 무서운 얘기인데 아주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게 비밀 코드가. 아니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직원 중에 일부가 근무하는 직원 중에 일부가 갑자기 이제 그 화가 나가지고 비밀번호를 눌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겠네. 핵 미사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가방에 비밀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거는 뭐 비일비재하죠. 뭐 2년 전만 하더라도 핵 미사일 발사 장치를 오픈 다 해놓고 그냥 골아 떨어진 사태도 있고요. 미국의 핵 미사일이 위기 일발까지 갔던 사례들이 최근까지 꼭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최근에 2, 3년 전에도 보도에 일부는 근데 그런 게 보도에 잘 안 납니다. 국가 군사 기밀이고 또 국가 내부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 난 것도 한 2, 3년 전인가요? 뭐 발사 일본 직전까지 갔고 왜냐면 뭐 그 관계하는 층 뭐 잘못해갖고 이렇게 발사 단계 갔는데 다 골아 떨어졌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은 또 그런 거 맞고 또 제가 한번 보도했지만 1960 몇 년인가요? 그 유토기가 가면서 그냥 2발을 떨어뜨렸습니다. 핵무기를. 네네. 떨어뜨려갖고 하나는 낙하산이 펴져갖고 다행히 이제 안착이 됐고 하나는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마지막 5번 5번 단계 가서 불발했는데 그런 사례가 우리가 모르지만 참 비일비재했죠.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뭐 비밀번호를 비밀번호 뭐다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비밀번호 누를 필요도 없던 거죠. 이미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네. 1977년까지 이랬다고 지금 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이 보니까 이 핵무기 관리를 제일 허술하게 하는 나라 같더라고요. 사고가 제일 나름대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고 이렇게
잘 돼 있겠죠. 근데 첫째는 핵무기가 워낙 많고 세계 최악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허술한 측면이 많이 부각되는. 이건 허술하다기보다도 핵무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만 가지, 뭐 100만 가지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 실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었던 거죠.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요즘에 최근에 이제 북미 관계이기도 하고 또 한반도 소식이기도 한데요. 또 중요한 또 뉴스가 있습니다.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 메릴 유먼이 이제 지난주에 사죄문을 발표했고 그것을 북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뭐 기자회견에서 그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저도 이 메릴 유먼이라는 미국 시민이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26일 날 그 순환공항에서 베이징 비행기를 이제 1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베이징을 가서 미국으로 돌아올라다가 출발 이르고 5분 전에 이제 그 북한 공안 요원들에 이끌려 갔다는 게 이제 마지막 그 상황이었고,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외신도 그렇고 미국 언론들 또 이름도 다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만 인정 안 할 뿐이지 메릴 유먼이었다 이제 나왔고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한 달 가까이 일절 이해가서 보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고령이었습니다. 85인데 굉장히 고령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그렇게 억류를 할 이유가 뭘까 굉장히 의아했는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이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분이 그 6.25 참전할 때 특수부대 그러니까 미국 특수부대의 어떤 작전 참모 정보 장교였고 그게 뭐냐면 이제 9월산 부대라고 이제 테러 부대입니다. 이렇게 게릴라 부대, 이게 북한을 공격하는 북한의 국방이나 이런 걸 공격하는 아주 그 교육시키는 정보 참모였고 휴하에 여러 뭐 300명 몇 명 되는 이제 그 게릴라 특수 부대들을 관리를 했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명칭이 9월산 유격 예, 그렇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주 있습니다. 임무가 거기서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 임무가 북한에 다시 침투해서 후방을 교란하고 그렇죠. 6.25 전쟁 때 예, 주로 북한 출신 사람들인데 이제 정규 부대는 아니고 후방 교란 그렇게 말하자면 뭐 야방 친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적인 것은 뭐 위조 화폐부터 해고 일단 완전 게릴라전을 하는 그 특수 부대죠. 말하자면 정규군은 아니고 그거 부대의 이제 핵심 그 작전 참모 정보 참모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또 그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억류하면 또 이게 문제가 있죠. 그건 과거의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분이 저도 놀란 일인데 이제 그게 아마 한국에도 그 당시 9월산 유격 때 아마 그 전후 회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하고도 자주 만남을 가졌고 이분들이 또 미국으로 가서 교류도 하고 했는데 이까지는 좋았는데 이번에 북한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 혹시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있나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찾아보려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까지도 또 좋았는데 드러난 거는 한국에 있는 그러한 회원들 명단과 이메일을 그 양각도 호텔 안내원한테 줬어요. 주면서 나이 좀 찾아달라고. 그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좀 어떤 국기강 문란에다가 어떻게 보면 간첩행위일 수도 있죠.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도가 되자마자 이제 미국에서도 친구들이나 전우들이 너무 무모한 짓을 했다. 뭐 나 같으면 북한에 가지는 않았을 게다. 이렇게 여러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릴 유먼의 미국 그 전우들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레러티브라고 뭐 친척도 있고 뭐 같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는 뉴욕 타임즈도 씁니다. 이제 뉴욕 타임즈 이제 이 사람이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들 그러니까 나 같으면 북한에 안 갔다. 너무 무모한 짓이었다. 북한에 간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왜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 사죄문을 이제 북한이 공개하고 사과문을 공개한 게 석방의 수순이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석방하기 위해서 하는 수순인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이 내용을 공개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권 문제다 여러 가지가 자꾸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이 제가 그 내용을 보도했지만 보니까 아마 11월 11일자 어디 호텔인가 어디 작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됐죠. 지금 발표는 최근에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미 다 조사하고 했던 걸 최근에 이제 일단 오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고령에게서 뭐 석방할 개연성도 있지만 케네스 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건은 굉장히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85살인 어떤 과거 한국전 참전 용사가 이제 한국에 있는 그 게릴라 전우들의 명단을 북한에 건네주면서 어떤 연결을 했다는 것은 참 무모한 짓이었고
예,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북한에서 보도가 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서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9월산 유격군 전우회라고 하는 그 모임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어떤 예, 카페를 가보니까 뭐 매년 이제 추모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하고. 그리고 전우회의 그 회원들 집 주소, 전자우편 이거를 그 관광 안내원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 그래서 그런 발표. 행동 그 자체도 좀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저도 이해가 어쨌든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돼서 미국 네. 정부 입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뭐 그렇지 않다, 그건 아니다는 걸 뭐 그런 발표는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뭐 거의 사실이. 그리고 북한이 뭐 그렇게 나이가 워낙 고령인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억류하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거든요. 또 그럴 네. 리도 없죠. 북한 쪽. 근데 어제 그냥 오늘도 국무부에서 이제 오늘 이 월요일이죠. 오늘 이 일자도 똑같이 이제 즉각 석방을 요청한다. 계속 이제 이미 릴리스하라. 지금 이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 시민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케네스 배 문제도 마찬가지고 석방을 요청한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죠. 예. 보시기에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에서는 석방을 염두에 둔 수순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하시는 거고요. 예,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그 고령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케네스 배 같은 경우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여러 가지 뭐 그걸 담아 가지고 다 찍었던 거예요. 관광 그 담당인데 네.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그런 걸 나중에 이제 안 좋은 걸 나가려 해서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북한 쪽으로서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현재.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정보 작전 참고였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안 되죠, 옛날에.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걸 다시 명단을 가지고 연결을 하려 해서 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적으로 보면 더 큰 어떤 과실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네.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는데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뭐 난 고령인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석방 가능성을 있는 거지 다른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너무 지금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한반도 소식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 한반도에서 가장 큰 이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른바 비행항공 식별구역 설정 문제거든요. 이걸 둘러싸고 이제 논란의 한창인데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상호 비난전 이런 것도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저번 주권 방송에서도 이 동북아 사태, 특히 이제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사태가 급변하고 있는 게 아마 앞으로 계속 이 주권 방송에서 아마 뭐 저도 그렇고 아마 이슈가 되고 논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안을 논의한 가장 이제 크게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해를 돕도록 중국의 도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큰 세계적인 어떤 국제 정세에서 보면은 미국 일변도의 어떤 그러한 세계 정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소간의 대립이었는데 이제 소련이 몰락하고 러시아가 이제 조금 다운되면서 중국은 과거에 굉장히 이제 그냥 하나의 단계였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하면서 부상하고 올라오는 단계였고 지금 이 갈등에 이제 부딪히는 근본 구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쉽게 그러다가 보니까 미국은 이제 아시아도 원래 주시 정책을 했는데 중동에 굉장히 또 치중을 했다가 또 중동에서 철수도 하고 쉽게 말하면 어떤 이해관계 이익이 없어지는 단계죠. 거기에 있는 부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아로도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동진 정책을 해서 일본을 매개로 해서 확대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과거에도 그렇고 뭐 미국이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뭐 힐린턴 장관이 뭐 아시아 중심 정책이다 이러는데 과거에도 우리 미국 얘네들은 이제 이해관계를 그렇게 했겠는데 크게 없는데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되는 게 이제 바로 중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제는 뭐 거꾸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목을 내가 찾겠다. 이제 미국이 확장하는 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만큼 경제력이 됐다, 군사력도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 나온 게 우리가 이게 시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뭐 최근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이제 또 심층 보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18차 중국 공산당 전체회의가 끝났습니다. 3차 전체회의가 뭐 3중전회라고도 하는데
네. 그 전체가 끝나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만에 이 그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 가지고 그 ADIG가 발표한 겁니다. 이제 그 중국이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뭐 국가 주권 이런 건 아니고 이것도 실제로 처음에 설정해놓은 거는 미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어떤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국 영토에 이제 설정을 딱 해가지고 방공구역을 설정하는 겁니다. 설정을 해서 네. 이 안에 자기 영토는 아니에요. 영해도 아니고 영토도 아닌데 일단 설정해서 이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라. 만약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군사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또 할 수 있고 통보를 안 하면 위험적인 조치를 취한다 한 게 이제 방공구역입니다. 네. 항공 그 ADIG인데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일본도 있고 다 있었는데 중국이 이번에 이거를 그 소위 말하는 다이오다이 그러니까 일본명 생각구 섬이죠. 그까지 확대하고 또 일본은 우리 이어도 있는 데까지 이제 쫙 확대를 한 겁니다. 즉 삼중전 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 방공 환경 식별교육은 이제 확대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생각구 열도 즉 다이오다이를 일본 땅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그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항공 방공 간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어떤 동진 정책을 이제 우리 가만 안 있겠다는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이번만 이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한 6개월 전부터 1년 전부터 중국이 서해안에서 대규모 군사 합동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특히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거를 또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써느냐면 이제 북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네. 예, 북한을 어떻게 뭐 평양을 접수하는 뭐 동아일보나 이렇게 다 써요. 조선일보나 소설 잘 쓰는데 이 소설 보면 물론 그게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0점이 그러나 중국이 북한하고 혈맹관계인데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를 위해서 바로 앞에 서해안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는 이제 군사력이 있다. 미국 너가 들어오는 걸 가만 보지 않겠다는 그 연장선 차원입니다. 이게 연장선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훈련하는 것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서해나 동해에서 엄청난 대규모 군사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핵폭격기 들어줘, 또 항공모함 들어줘. 근데 미국은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연례적인 그냥 군사 연습이라고. 중국 입장에서는 겁나는 거죠, 황당하고. 근데 중국이 이제 서해상에서 하니까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즉 그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이거 뭐 그냥 순간적으로 굉장히 다시 말하면 중국이 부상하고 중국이 이제 팽창하겠다는 즉 팽창보다도 미국의 어떤 팽창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하나의 단계입니다. 앞으로 이 단계는 더욱더 뛰어나갈 거고 이렇게 자꾸 단계가 확대되다 보면은 다이오다이 섬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동북아에서 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그 비행 항공 구역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미국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은 이제 그거 인정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못한다. 또 미국은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굉장히 일본 편을 듭니다.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문제도 그냥 조금 이렇게 간망하다가 1년 전부터 굉장히 일본 편을 들어서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자기네들과 이제 같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이 생각고 다이오다이 섬 문제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 편을 듭니다. 현상을 하지 말고 중국이 비난을 하는데 요번에 이 항공방위구역 설정을 가지고는 굉장히 상호비난적을 하면서 지금 미일 간의 갈등이 아주 극에 달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기존에 있었던 비행 항공 식별 구역을 지금 확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중국이 이제 중국 공산당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방침을 결정한 걸로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뭐, 예, 단순히 뭐 이 비행 항공구역 식별 하나를 결정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 도강양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모 대통령 덩샤오핑 시절에 이제 도강양해라고 어떤 중국의 대외적인 외교 정책을 이끌는 하나의 사자성어인데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내지 않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즉 가만히 있겠다. 있으면 우리 힘을 기르겠다는 게 아마 덩샤오핑의 정책이었다면 이번에 시진핑이 오면서 이번에 3차 삼중전해를 끝으로 이제는 이제 앞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바뀐 거고 그 전략이 바뀌는 과정에서 바로 이번에 현실적으로 나온 게 이게 항공 식별교육의 어떤 설정의 확대. 이에 따른 어떤 갈등을 이제 추진하는 거죠.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권리를 찾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질문하고는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항공 식별교육 이것이 이제 그 다오이다오 섬 이 문제 영통 분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이제 대외 정책의 변화, 중국 당 정책의 변화,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뭐 1년, 2년 전부터 예측이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변했고, 음,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생각구나 다이오다의 선 문제만 아니라 이제 중국이 점차, 미국의 어떤 진입, 즉, 미국이 동북아시아, 특히 이제 한반도에서 세력 확대를 하고, 한미군사협력 등을 통해서 어떤 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일본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일 수도 있지만, 네, 크게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불러올 수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러한 단계로 지금 접어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강하게 나가느냐, 이제 밀리느냐, 강하게 나가느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갈등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이어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 현실적으로는 아마 미국과 일본과 중국 간의 어떤 군사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미중 간에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떤 그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그 갈등 구조가 첨예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달라졌다. 그 달라졌다는 것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력적인 성장, 군사적 경제력적으로 1960년대, 1950년대 중국이 아니다. 그걸 이제 중국이 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딱 보니까 이게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졌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일본의 이 군사 대국화가 굉장히 그 가속화되고 있고, 그것을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그 다오이다오 섬 관련해서 충돌이 실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또 그렇습니다. 하나는 내년 봄 되면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 이것이 이제 서해에서도 그렇습니다.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이 설정된 비행항공 식구구역하고 이제 이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예. 그런 문제에 대한 또 뭐, 전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됐지만은 중국이 이거 설정을 하자마자 뭐 유투기 2대가 괌에서 이륙해서 네. 그 설정 기록을 통보하지 않고 그냥 나가서 훈련을 했고 중국은 처음엔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안 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어제 또 책에 신기한 일은 미국의 또 민간 항공사들은 그 통제 구역을 또 인정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공 방제 그 구역은 민간 항공사들이 이제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 국가가 왜냐하면 자기네들 안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미국의 또 민간 비행사들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열이 받아치고. 아니 저거 중국 인정 안 한다고 싸운다 하는데 왜 민간 항공사는 통보하게 해줬느냐 해가지고 좀 또 이렇게 약간 또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내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말한 한미 뭐 그런 연합훈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이제 마찰이 지금 일어날 수 있겠죠.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개연성이 있고,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거 한 가지로 오히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더 중국이 대규모 어떤 군사 어떤 도하훈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이 뭐 아직 북한하고 어떤 연합훈련 그런 거는 없지만 일단 중국의 어떤 대규모 군사훈련 매년 군사훈련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한반도로 둘러싸고 아주 양강대 군사국들이 아주 그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벌리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군사적인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정세, 그리고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때 조성된 정세,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시기심이 갖다 필요하면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주제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거면, 이제 우리가 주권 방송이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묘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아까 우리 권 대표님 잘 말했는데, 원래 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주체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냥 없어요. 일례로 지금 어제 오늘 보도되는 거지만 또 이렇게 중국 2호도까지 들어온다 이러니까 우리도 이 방공 식별구역 AIDA를 넓히겠다 했다가,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 날 당정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넓히는 거 어디까지 넓힐 거냐. 갑자기 취소가 됐답니다. 연합뉴스 일부 보도는 미국이 반대해서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미국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고 그만큼 줏대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권 대표님 말씀한 대로
이게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텀을 이용해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주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도 이용하고 중국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미국이 이끌려가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처음에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 일본을 굉장히 비난하면서 한국과는 대화를 하겠다고 그 다음날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 근데 거기에서도 중국은 우린 이거 이제 양보 못한다고 자기 입장을 통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조금만 전략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이게 한국 정부가 비난한다 해가지고 중국이 양보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중국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전략적으로 온 거고 미국과 일본을 가장 핵심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냥 이게 뭐 언론들이 그냥 중국이 우리는 그냥 굉장히 좋게 봐준다. 우리 한중 관계가 좋다 이랬다가 협의했다 그냥 한마디에 그냥 거절당했어요. 이게 이만큼 첫째 행정부 박근혜 정부가 주체성이 없고 국제관계를 잘 모르고 미국이 이끌려 다니고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있고 정권이 어떤 상당히 독재성이고 이러다 보니 국제관계도 굉장히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게 그대로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는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자국 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히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충돌 일보 직전 그 와중에서 일본은 이제 군사 대국화로 가겠다고 일본이 이제 그거를 또 미끼를 다는 거죠. 아베가 좀 비상하는데 한국은 지금 이상한 박근혜 정부가 지금 내전 이게 이 정통성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아주 싸우고 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게 우습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리 어떤 국민들을 깨어나고 해야 되는데 정부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어떤 정부가 없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예. 네. 그래서 이 문제, 이 동북아 정세 문제는 또 계속 저희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예. 자, 이게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 그동안 존재감이 없었는데 한중일 3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한중일 3개 나라를 방문하니까 또 뭐 북핵 문제나 육지하단 관련한 뭐 그런 논의가 있을 거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이제 순방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예. 지금 이제 특히 언론들 보도 특히 뭐 보수 언론들은 이제 이 동북아 정세가 이제 급격하게 돌아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 바이든이 어떤 해결사 아니면 어떠한 카드를 내놓겠느냐 이제 아시아 3개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겠다는데 외신들이나 외신도 그렇습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ABC 방송은 어떻게까지 보도했냐면 이제 그렇게 긴장 완화의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조 바이든 때로는 때때로 종종 부통령의 직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렇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보수 언론들 같은 게 특히 또 어떻게까지 왜곡을 하느냐면 조 바이든이 일본에 가가지고 한일 관계 좀 이렇게 좀 잘해라. 너 과거사도 좀 반성하고 해라고 압력을 넣을 거다. 이래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제관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조 바이든이 그만큼 관심도 없고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겠죠. 왜냐하면 집단 자유한국권 지지할 것이고 또 이제 대중국 비난 발언할 거 여담이고 또 있지만 미국의 어떤 부통령제라는 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제가 제가 이제 국제관계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하나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이 부통령이라는 게. 그만큼 어떤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없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뭐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은 철두철미하게 대통령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NSC, 그 다음에 국무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쫙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위원으로 참가할 뿐이지 부통령이 어떤 따로 라인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오바마 행정부가 하라면 하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역할은 없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영향을 끼칠 거는 그냥 미지수다. 외신들도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일본에 가서도 그냥 아베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일정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행사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민간단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중국 가서 시진핑도 지금 만날 예정이라고 했는데 뭐 중국에 이런 겁니다. 중국의 당국자들 담당자들하고 굉장히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뭐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고 하는 그 파워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오바마나 뭐 국무장관이나 대통령 특사들이 있는 거지. 의외로 그 부통령은 이번 회담은 그런 회담이 아니었고 그냥 그야말로 아시아 그냥 순방의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 입장에서 그렇게 어떤 절대적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 바이든 부통령은 뭐 존재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어쨌든 뭐 순방한다니까 한번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담이지만 미국에서도 존재감이 없습니다. 옆번에 그 백안 앞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같이 샌드위치 사 먹었어요. 사 먹다가 한번 언론 보도됐고, 그건 한 달 전입니다. 요 앞에 혼자 자기가 백악관 가는 길에 오바마하고 먹으러 점심 사러 온 것까지는 좋은데, 언론 프레이즈 사실은. 근데 20불이 없어가지고 경호원 보고, 이게 40불인데 20불짜리 하나 있으면 경호원 보고, 그거는 그 조작이, 그게 일부러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온 거는 일부러 왔는데, 실질적으로 20불이 없어갖고, 야, 20불만 좀 빌려달라 하니까, 거기 새로 생긴 가게입니다. 조 바이든이, 제가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쪽 출신에서 아주 오래된 가게가 새로 분점을 넣은 모양인데, 내가 뭐 15년 동안 이 가게 출입했는데, 본점에 나는 깎지 않았다면서 결국은 경비원 20불을, 경호원 20불을 뺐다, 돈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그런 게 굉장히, 그 미국 언론 이슈화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어떤 가십성 어떤 부통령이에요. 이게 국가 외교 정책에서 어떤 이 사람의 발언이랄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통령이 가면서 이렇게 도착해서 어떤 기자회견 할 때 뭐 대북 관계를 얘기한다든지 대중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분은 좁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가십성으로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문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현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대선 부정 사건에 대해서 그 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그 칼럼 쓰신 걸 이제 봤는데요. 닉슨이 당시 이제 국가안보를 핑계로 해서 자기에 대한 뭐 퇴진 압력을 무마시키려고 했다가 사임을 이제 재촉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닉슨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그리고 한국의 국정원 게이트 너무 닮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닮아있는지, 지금 정황에서 어떻게 닮아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그러니까 대선 전이죠. 대선 전에 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국정은 댓글 사건이랬죠. 이렇게 뭐 전반적인 어떤 그 개입 사건이니까지는 확대 안 되고, 일단 댓글 사건이 일어나고 3월 달에 그 후에 자꾸 이렇게 뭔가 숨기고 은폐하는 걸 봐서 3월 달에 아마 진실의 글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이게 계속 숨긴다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될 것이며, 박근혜 씨는 낙마하지 않길 바란다고 썼는데, 그 이후의 단계들이 너무 워터게이트 1972년부터 1974년에 벌어진 워터게이트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닮은 꼴,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 집권자의 어떤 거짓말을 핵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굉장히 놀랍게 닮은 거는 바로 국가안보를,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겁니다. 닉슨만큼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친구도 대통령도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신기하게 닉슨 워터게이트가 드러나면서 다 밝혀졌는데, 1971년에 그 유명한 워싱턴 타임즈가 특종을 씁니다. 소위 말해서 펜타곤 페이퍼라는 걸 이제 국방부에서 넘겨받아가지고, 월남전에 뭐 권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통신망 사건이 조작됐다. 네. 월남전이었다는 건 아주 대특종을 6차례에 걸쳐서 계속 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파란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반전운동도 심해지고 굉장히 그 행정부가 코너로 몰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후에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당시 기밀 문서를 전달해준 국방부 연구원을 뒷조사를 합니다. 한국이 모 사례하고 비슷하죠. 뒷조사를. 네. 어디까지 뒷조사를 하느냐면, 병원에 그 사람이 다닌 정신병원 병원까지 다 뒷조사를 하는데, 그까지도 좋았는데, 병원에 침투를 해가지고 워터게이트 그냥 캐비넷을 무단으로 부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칼럼 쓸 때 그 캐비넷 사진도 미국 역사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 부서진 캐비넷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요원들의 기록이 담겨 있는 캐비넷. 예, 왜냐하면 그 제보자를 이제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그러니까 정신병자로. 이렇게 한국이 요즘 그런 수법 많이 쓰는 종북으로 몰아가지 않습니까? 종북몰이하고 똑같습니다. 또 아주 너무 이 과정을 보면 요즘 제가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좀 이따가 하나 더 쓸 건데, 계속 박근혜 정부 이렇게 나가면 너무 이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똑같게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닉슨 행정부가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전부터 국가안보를 이렇게 팔아먹었던 겁니다. 그렇게 정보를 이용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가려 했지만 오히려 어떤 국가의 어떤 그런 부도덕한 행위가 들통나는 바람에 기소가 그게 국가 기밀 자료를 넘겨준 기소가 오히려 기각돼 버렸어요. 그런 하나의 사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번 칼럼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비슷하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재선 전에 일어났습니다. 즉 1972
2년 6월 17일이죠. 6월 17일에 났고 6개월 대선 전에 우리나라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법으로 즉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영어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plausible denial 나 모른다 관계없다. 그다음에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이렇게 공작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민주당에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당선 가능성 있는 인물은 없어지고 그 다른 후보하고 아주 쉽게 재선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선에 성공하니까 닉슨은 그냥 유야무야 된 줄 알았죠. 워터게이트가. 지금 네. 박근혜 정부하고 비슷합니다. 잘 이걸 새겨보면. 그런데 이게 꺼지지가 않아요. 워터게이트가. 그 가장 핵심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계속 집중 보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하려는데 가끔 이제 집중 보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자꾸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72년도 5월 22일에 이제 재선하고 난 다음입니다. 드디어 닉슨이 이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합니다. 뭐라고 발표하느냐면은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국가정보기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자꾸 이거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좀 한국하고 참 비슷합니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전혀 관계없고 이거를 하면 우리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가장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활동들이 위협을 당한다. 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렇게 글자 하나 안 뜨는 게 똑같습니다. 5월 22일 날에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패트리어트 그 국가 예국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미국민들 어떤 예국심이 있었으니까 드디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국가 안보론 레드 컴플렉스 국가 안보에 그래갖고 딱 이렇게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아마 이제 한국 상황이 여기까지 요다음에 이제 박근혜 씨가 좀 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게 거짓말로 뽀록이 납니다. 역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닉슨이 백악관에서 35분 이상 그 국가안보 그 정보부 관계자들 국가안보 그 보좌관들하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으려고 또 CIA를 시켜가지고 국가정보원을 시켜가지고 FBI나 특검을 좀 막아라 방해 공작을 해라고 한 게 녹음이 그대로 돼 있다는 거. 즉 백악관은 녹음 작업을 대책회의를 한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스모킹건으로 드러나는데 이제 결정됐지만 그게 이제 특정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닉슨이 완전히 또 코너로 몰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여론들은 이 국가안보를 팔아먹었다는 거죠. 자기 입으로 중앙정보부는 중앙정보국은 전혀 이가 관계없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데 그 중앙정보부한테 시킨 거죠. 이거 덮으라고 중앙정보부에.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단히 안타까워 그래 갈 것 같은데 제가 칼럼에도 그랬었지만은 그 오마이뉴스 진실에게 다 보도했는데 닉슨이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강공으로 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국가안보도 팔아먹었는데 이제 국가안보를 팔아먹었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이제 계속 몰려올 거 아닙니까? 여론이 몰려오고 드디어 특별검사가 이제 스모킹건 내놓으랍니다. 녹음 자료. 녹음기 내놓을게 자기가 이거를 내놓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거짓말이 내놓으라니까 이 특별검사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통령 임명권자니까 이걸 해임하려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폭스죠 그 특별검사를 해임해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좀 나타날 것 같은데 나는 해임 못한다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닉슨이 법무부 장관이 없으니까 이제 차관을 시켜가지고 해임하라고 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차관마저도 사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세가 기울어 간다는 거죠. 점점 대세가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이 얼마나 이렇게 이제 아주 광결인 발약을 했냐면 차관이 사퇴하니까 또 대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어떤 부장이나 그 법무부 장관 대리를 시켜서 결국 특별검사를 해임을 합니다. 해임을 그렇게 아주 광기 어린 발악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뭐 권 대표는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그렇게 몰리다 이제 탄핵을 받게 되고 탄핵이 다 되고 결정되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해에 8월 8일 날 전격 사임 발표를 하는 거죠. 끝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첫 번째 아주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고 물론 사소한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이거를 집권자가 빨리 인정을 하고 사죄를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를 넘어가가지고 이제 국가안보를 팔아먹는 거. 미국도 40년 전 미국이 우리나라의 종북몰이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북한 어떤 종북이다 뭐 이렇게 종북몰이 그 다음에 레드 컴플렉스랑 너무 똑같고 그 다음 단계 3단계에는 이제 집권자가 광기 어린 발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지켜봐야 돼. 광기 어린 발악을 하는데 이 발악이 오히려 자기의 사임을 재촉하는 이 2년 2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 2년 2개월에.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지금 2월 달에 지금 집권해서 이제 8개월이죠. 예, 아직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요 타이밍 서클과 이 타이밍 서클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똑같게 닮아 있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이제 미국도 재선 당시에 이제 주류 언론들, 제가 저번에 황 이사님 진행할 때 말씀드린 미국의 워싱턴 DC에 2,000명의 기자가 있었지만 14명밖에 안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선할 때 언론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습니까? 뭐 대선, 예, 전부 다 유야무야 이래고. 그런데 워싱턴 타임즈 하나만 계속 물고 가는 게 점점 이제 불을 당기고 국민들 여론을 일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언론들이 쓰고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촛불식 하면서 계속 확대돼 나왔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서는 닉슨이 드디어 국가안보를 팔아먹었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광기 어린 발악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단계가 대단히 불행하지만 비슷하게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 지금 뭐 박근혜 정부 보면은 벌써 국가안보를 이제 끌어들였고요. 그다음에 직접 나와가지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광기 단계로 지금 건너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그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이렇게 이제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엄단해라. 그게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저도 방금 거의 대담하기 전에 방금 봤습니다. 방금 봐서 지금 연합뉴스 한겨레 신문을 봤는데, 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면 그걸 엄단해라는데 나는 그 박근혜 씨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은요, 대한민국은 명확하게 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의 금지 규정이 금지라는 게 1번입니다, 1번. 그렇죠. 예. 헌법을 지키는, 아니, 이거 뭐 어떤 뭐 야당을 내가 두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정보기관은 대선에 개입하지 말아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닉슨이 물러난 가장 근본적인 것도 제가 이거를 칼럼에 왜 썼냐면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이 빨리 사죄만 했으면 정말 아직도 미스테리로 남아요. 그 나중에 최종 참모로 있었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줄 알았던 국가안보를 써먹었는데 누구도 오히려 그게 이제 화로 돌아왔다고 썼는데 자기 백으로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만 했었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과연 닉슨이 뭐 밑에 사람들이 좀 자가 발전적으로 시킨 게 많았을 거예요. 닉슨이 꼭 거기 가서 도청장질 해라고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크게 만든 게 바로 닉슨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이제 드디어 국가안보 위협, 세 번째 광결인 발악. 예. 아마 박근혜 행정부 박근혜 씨가 정확하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박근혜 씨가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초창기 나는 모른다 발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일부가 했었고 구체적으로 나는 지난번 대선에서 전 정권이나 정보기관한테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 맞지?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발언을 했고 또 국가정보기관이 뭐라 했냐면 똑같이 발언합니다. CIA하고 일부의 일탈이다. 예, 뭐라고 했냐면 미국 CIA하고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3급 절도라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그 과거에 관련된 걔네들이 그냥 절도행위다. 정보기관은 너무 이게 똑같게 갑니다. 그러다가 5월 22일 날 국가안보를 팔아먹습니다. 드디어 이제 한국이 한 3개월 전부터 국가안보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박창진 신부 사건부터 해가지고 확고하게 이제 종북몰이로 가고, 이렇게 대선을 문제시하는 거는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선을 부정하고 하는 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팔아먹다가 지금 약간 이제 또 국민들이 이제 더 큰 반격이 일어날까 좀 검찰이 멈칫하고 있는데 그런 단계인데 역시 오늘 박근혜 씨가 이제 광기 어린 그 성명을 내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을 엄단하겠다. 엄단 조치하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뭐가 위반이냐면 바로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위배하는 것. 즉 대선의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헌법. 예. 그 위반에 그럼 검찰총장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아주 엄히 처벌해야 할지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스모킹건, 이 한국 대선과 관련된 스모킹건이 혹시 박근혜 씨하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하고 그 비밀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 관련 녹음이 딱 나오면 진짜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 방송에서 안 하려고 했지만은 뭐 어느 언론인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국정원장이 바뀐 남재준 국정원장이 들어오고 하면서 많은 인사이동 조치가 있고 네. 또 하면서 이제 국정원에서도 뭐 몇몇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 언론 방송 나가도 되는 이미 이제 어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또 양심 선언이 나올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뭐 모 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하는 건데 어떠한 형태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래로 막으려는 거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삽으로 막을 가래도 못 막고, 이제 뚝이 터져버렸어요. 뚝이 터져버려가지고, 이걸 자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단계가 지난 것 같아요. 이걸 심각하게 해야 되고, 제가 왜 이 칼럼을 썼냐면,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뭔가 역사의 흐름에서 좀 교훈을 찾아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칼럼에도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 정부한테 사치라고 썼는데, 너무 이렇게 똑같게 흘러가고, 특히 독재 정권들은 이렇게 국가안보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이마저도 안 되면 나머지 그 다음에 나가는 건 공포정치입니다. 공포정치로 나가는 그런 그런 그 어떤 정치학의 어떤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 한국 정치가 더 파슈화될 거다. 네.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뭐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것도 뭐 시민단체 강제해산법 이런 것까지 추진하는 걸 보면 예, 그런 것이 더 본격화될 것이다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강제해산법도 추진한다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이적 뭐 판결을 받은 단체든 강제 해산하겠다 뭐 이런 게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포고령이나 계엄령 선포하는 게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그게 정서적으로는 지금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거든요. 저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국내에서는 이 사안이 더 커지고 있고 촛불 시위 그리고 종교계에서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빠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퇴와 그리고 이명박 구속 이런 것까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과 내년 봄을 거치면서 아주 뭐 한국 정치에 큰 뭐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 외신들이나 이제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도를 뭐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블로거들이나 어떤 이렇게 각각 그 어떤 SNS 사이트를 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제 한국이 제가 뭐 그냥 어떤 정치 분석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독재화된 집권 세력과 어떤 국민 세력 간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내전 상태까지 어떤 극단적인 상태까지 갈 게 아닌가 하고 이게 흐름이 그래 보고 있고 여기에서 집권 세력이 어떤 박근혜 정부가 어떤 양보라는 합의점이 더 없을 거고 이래 되면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한두 달 안에 이제 외신들이나 이런 또 한국 어떤 그 도메스틱 어떤 국내 정치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뭐 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냥 암만 뭐 자기 어떤 생각한 걸 뭐 다 임명하고 지금 계속 가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야당하고 지금 부딪힐 거고 시민단체, 종교단체하고 계속 부딪히고 전체적인 국민에 대한 어떤 그 반감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정치로 가려고 하는데 역사는 결국 독재자의 말로는 공포정치였다 하는 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4회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방송을 또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